역사상 가장 가학적이고 잔인한 살인 사건,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89년 3월 29일 한 소년이 서울 강서구 소년 감별소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19세 소녀 집단 성폭행 혐의로 체포된 상태였죠. 그런데 양천경찰서에서 나온 한 경찰관이 소년을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사람을 죽이면 안 되잖아.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내 친구들이 다 풀었어. 경찰은 다른 강도 살해 사건의 범인과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년의 반응이 이상했죠. 죄송합니다. 죽였습니다. 뭐라고? 제가 죽였어요. 알고 보니 소년은 17세 여고생을 끔찍하게 괴롭힌 뒤 살해한 전적이 있었고 공범들이 이미 자백했다고 생각해 범행을 실토한 것이었죠. 시신은 어디 있어? 인천 남동구 솔의 매립지에 묻었어요. 경찰은 매립지에서 드럼통 속 콘크리트와 함께 뒤엉킨 소녀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부검 결과 소녀는 1988년 11월 말부터 행방불명이 된 경기도 부천시에 살던 17세 여고생 박서연이었습니다. 무려 40일 동안 소년들의 아지트에 감금된 채 상상 이상의 끔찍한 일을 당했던 서연의 몸 상태는 베테랑 형사들조차 구토와 눈물을 참지 못할 만큼 참혹했습니다. 과연 40일 동안 서연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1988년 11월 25일 18세 소년 강민수와 15세 소년 이준혁은 여성을 겁탈하기 위해 부천시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꼭 한 명 잡아야 돼. 형, 근데 괜찮을까요? 겁먹지 마. 오후 8시 30분 무렵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자전거를 타고 귀가 중인 박서연을 발견했죠. 저 여자애 보이지? 자전거 받아서 쓰러뜨린 다음 도망가. 알겠습니다, 형. 이준혁이 서연을 바치고 도망치자 강민수는 우연히 목격한 척하며 서연을 도왔습니다. 괜찮아? 많이 다쳤어? 아, 네. 괜찮아요. 저 녀석은 유명한 불량배야. 내가 집까지 데려다 줄게. 고맙습니다. 서연은 강민수를 신뢰했고 함께 걷기 시작했죠. 하지만 강민수는 서연의 집에서 10분 거리 창고로 그녀를 데려갔고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사실 나는 그 녀석의 동료야. 조폭 간부지. 뭐라고요? 나와 성관계를 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어. 강민수는 오후 9시 50분경 모텔로 서연을 끌고 가 강제로 겁탈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야, 나야. 오늘 대박 쳤어. 여고생 하나 잡았어. 진짜? 어디야? 자정 무렵 친구들과 만나 상의했죠. 형, 이제 어떡해요? 보내줄 수는 없잖아. 준혁이 내 집 2층으로 데려가자. 부모님이 있는데요. 괜찮아. 2층엔 안 올라오잖아. 서연을 이준혁의 집으로 납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너는 조폭의 표적이 되었어. 내 동료가 내 집 앞을 어슬렁거리고 있으니 내가 숨겨주겠어. 제발 살려주세요. 너를 보호해 줄 테니 걱정 마. 이준혁의 집은 2층짜리 단독주택으로 부모님과 형이 함께 살았지만 2층은 이준혁이 혼자 사용했습니다. 이준혁은 부모님께도 폭력을 행사할 만큼 난폭해서 집에 서연을 감금하는 일에 거리낌이 없었죠. 서연은 몇 시간 만에 가정집으로 끌려가 감금되었지만 40일 동안 끔찍한 일을 당하다 죽음을 맞이할 줄은 몰랐습니다. 11월 27일 서연의 부모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소년들은 경찰 수사를 막기 위해 서연에게 전화하라고 지시했어요. 너 지금 엄마한테 전화해. 싫어요. 안 하면 죽는다. 엄마한테 뭐라고 말해요?
가출했다고 해.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서연은 세 차례나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해야 했죠. 엄마, 나야. 나 괜찮아. 서연아, 어디 있어? 가출한 거예요. 친구들이랑 있으니까 실종 신고 취소해 주세요. 11월 28일 밤 추가로 2명의 친구가 찾아와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서연을 억누르며 집단 성폭행을 가했습니다. 서연의 비명을 듣고 이준혁의 부모가 올라오려 했습니다. 준혁아, 무슨 소리야? 게임하는 소리예요. 여자 비명 같았는데? 이준혁은 둘러댄 뒤 부모를 돌려보냈습니다. 서연은 이준혁의 부모와 마주쳤지만 소년들은 서연을 여자친구로 소개했죠. 엄마, 제 여자친구예요. 얼굴이 왜 그래? 많이 부었네. 붓는 체질이에요. 이준혁 어머니는 서연을 집으로 돌려보내려 했지만 서연은 김태양의 감시와 보복이 두려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준혁 어머니는 서연의 가방에서 전화번호를 찾아 서연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가짜 이름을 대고 전화를 끊었죠. 이후 이준혁의 어머니와 형 광수는 서연을 공원으로 데려가 이준혁을 설득했습니다. 준혁아, 이 애를 집에 보내야 해. 싫어요. 납치가 되면 큰일 나. 서연도 말했어요. 절대 신고 안 할게요. 제발 집에만 보내주세요. 하지만 이준혁은 다시 서연을 감금했고 어머니가 전화한 것을 알고 어머니에게도 폭행을 가했습니다. 엄마가 왜 전화를 해? 미안해. 그 애가 불쌍해서. 이때부터 이준혁의 부모는 2층 일에 관여하지 않았고 형도 서연의 일을 묵인했습니다. 소년들이 없을 때 서연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긴 했으나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죠. 납치 초기엔 최소한의 대우를 하던 소년들은 점점 괴롭힘의 수위를 높였고 서연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10대 소년들을 초대해 교대로 성폭행하게 했고 하루 18시간 이상 괴롭혔습니다. 소년들은 서연을 벌거벗긴 채 춤을 추도록 강요했습니다. 춤춰봐. 신나게. 제발. 못하겠어요. 웃으면서 춰야 돼. 불이 켜진 성냥, 쇠막대, 유리병, 백열전구, 가위, 쌍절곤, 목검, 야구방망이, 벌레 등으로 장난을 치고 대형 폭죽을 터뜨리며 고통으로 울부짖는 서연에게 웃으라고 강요했습니다. 서연이 고통을 참지 못해 얼굴이 일그러지면 더 극심한 폭행을 가했죠. 특히 193cm 체격의 최대호는 집요했습니다. 자세 흐트러뜨리지 마. 내가 나갔다 올 때까지 그대로 있어. 너무 힘들어요.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알지? 12시간 넘게 강아지와 관계를 시키거나 굴욕적인 포즈를 하게 한 뒤 자세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격렬한 폭행을 가했습니다. 심지어 공사장에서 갈취한 전동 드릴로 몸 안에 손상을 주었죠. 서연은 1000번이나 기절했다가 깨어났고 소년들은 비명이 밖으로 새지 않게 오디오를 최고 볼륨으로 틀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소음에 시달렸지만 신고한 사람은 없었죠. 강민수 일행은 범행을 지인들에게 떠벌렸고 수백 명이 알았으며 100명이 넘는 지인들이 500회 이상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하루는 서연이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어디세요? 저는 지금 부천. 하지만 발각되어 더 끔찍한 괴롭힘을 당했죠. 경찰에 전화했어?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처음 서연은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나중엔 죽여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이제 그만 죽여주세요. 죽고 싶어?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12월 말 서연은 우유 한 잔도 소화 못할 만큼 망가졌고 얼굴은 눈, 코, 입 형체가 분간되지 않을 정도로 부었습니다.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고
영구장애로 거동이 불가능했죠. 서연의 몸에서 악취가 풍기자 소년들은 장갑을 끼고 폭행했습니다. 냄새나. 장갑 껴야겠어. 이제 쓸모도 없고. 강민수는 최대호와 이준혁에게 서연을 감시하라 지시하고 다른 여성들을 납치하러 다녔습니다. 형, 이제 보내주는 게 어때요? 신고할 수도 있으니 위험해. 안 할 것 같은데요. 절대 안 돼. 최대호가 말린 탓에 서연은 죽을 때까지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1989년 1월 4일 화투판에서 크게 진 강민수가 이준혁의 집으로 와 서연의 몸에 불을 질렀습니다. 서연은 큰 반응 없이 가만히 있을 만큼 뇌가 망가진 상태였죠. 2시간 괴롭힌 후 외출했고 서연은 1월 4일 오후 10시경 사망했습니다. 이준혁의 형이 가장 먼저 발견하고 전화했어요. 준혁아, 큰일 났어. 그 애가 죽은 것 같아. 뭐라고요? 빨리 와봐. 모인 무리는 시신을 유기하기로 했습니다. 어떡하지? 묻자. 아무도 모르게. 시신을 담요로 감싸 여행 가방에 넣고 테이프로 감았습니다. 드럼통을 구해 가방을 넣고 시멘트를 채웠죠. 검은 봉투로 덮고 다시 밀폐했습니다. 형, 여기 버려요. 너무 가까워. 최대호가 말했어요. 집 근처에 버리면 귀신이 돌아올 것 같아. 멀리 버리자. 1989년 1월 5일 오후 8시경 강민수, 최대호, 이준혁은 인천 남동구 소래 매립지에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20일 후 강민수와 최대호는 다른 19세 소녀 겁탈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이 착각하여 물었죠. 너 사람을 죽이면 안 되잖아. 네. 친구들이 다 불었어. 강민수는 이미 자백했다고 생각해 범행을 실토했습니다. 경찰은 매립지에서 끔찍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부검 결과 서연의 뇌는 테니스 공보다 작게 쪼그라들었고 사망 전부터 뇌 기능이 정지되었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서연은 임신 상태였죠. 경찰은 4명의 주동자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고 방관자였던 이준혁의 형과 DNA로 찾은 다른 공범들도 잡았습니다. 사건은 언론을 통해 전국에 알려졌고 역사상 가장 잔인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서연이 가장 많이 한 말을 물었을 때 대답했습니다. 나 집에 돌아갈 수 있어요? 맨날 집에 보내달라고 했죠. 죄책감은 전혀 없었죠. 언론이 실명을 공개하면서 신상이 알려졌습니다. 재판에서 판사가 말했어요. 1년만 늦게 범행을 저질렀다면 사형이었다. 강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랬다면 안 했을 겁니다. 미성년자 때만 기회가 있으니까요. 기자 인터뷰에서도 뻔뻔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스트레스 해소요. 최대호는 유족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서연이랑 놀아준 거예요. 놀아줬다고요? 재미있게 놀았다는 거죠. 김태양만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연이가 언제 집에 가냐고 물었어요. 그 모습이 잊히지 않아요. 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까? 형들이 무서웠고 제가 겁쟁이였어요. 하지만 2018년 살인미수를 저질렀죠. 다른 소년들은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강민수가 시켜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방관자들도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왜 신고 안 했습니까? 나와 상관없는 일이니까요. 보복이 두려웠어요. 강민수는 징역 20년, 최대호는 장기 10년 단기 5년, 이준혁은 장기 9년, 단기 5년, 김태양은 장기 7년 단기 5년을 받았습니다. 끔찍한 범행에 비해 턱없이 약한 형량이었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처벌을 면했죠. 강민수는 교도소 생활에 잘 적응했고 2009년 출소 후 성명을 받고 킥복싱 체육관에 다니며
다단계로 돈을 벌었습니다. 고급 시계, 명품,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큰 어려움 없이 살았죠. 2013년 사기로 체포됐으나 불기소로 석방됐고 현재 소식은 불명입니다. 최대호는 1999년 출소해 IT 업체에 취직했으나 정가가 알려져 퇴사했습니다. 폭력 조직원이 되어 생활하다 2004년 감금치상 사건을 일으켰죠. 나 그 유명한 여고생 콘크리트 사건 가해자야. 무서우면 가만히 있어. 전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징역 4년을 받고 2009년 출소했으나 이후 소식은 없습니다. 최대호의 어머니는 서연 가족에게 사과는커녕 분노했습니다. 다 그 애 때문이에요. 내 아들이랑 내 인생이 망했잖아요. 서연의 무덤을 훼손하는 만행까지 저질렀습니다. 유족은 무덤을 옮겼고 위치를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이준혁은 출소 후 무에타이 선수로 활동하며 외국인과 결혼했으나 정가가 알려져 경기 때마다 야유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저런 놈이 선수를 해? 2001년 선수 생활을 접고 파친코 가게에서 일했고 2018년 이웃 주민 목을 찌른 살인미수로 체포됐습니다. 주민들 증언에 따르면 평소 매우 폭력적이었죠. 저 사람 정말 무서워요. 맨날 소리 지르고 난리예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이준혁의 형과 부모는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김태양은 1996년 출소해 집에 틀어박혀 용접공 등으로 일했으나 2018년 살인미수로 체포됐습니다. 서연의 유가족은 언론과 세간의 관심 속에서 2차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언론이 실명 보도에 불필요한 관심이 쏟아졌고 죄 없는 가족이 숨어 살아야 했죠. 언론은 처벌보다 갱생에 중점을 둔 소년법을 비판했습니다. 정말이지 범행의 잔혹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처벌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 끔찍한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피해자의 명복을 빕니다.